아르헨티나에 한국의 새 땅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한국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노리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 때문에 무너진 셈이죠. 한국이 얻게 되는 땅은 대체 어떤 땅일까요? 남미를 중심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만든 사건. IMF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일이었죠. 구제 금융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등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기부를 하는 행동을 보이며 놀라운 국민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당시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간 국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준 구제 금융을 8번이나 받고 이것도 모자라 9번째 구제 금융을 받으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54조 원 규모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SNS를 통해 IMF와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IMF 이사회 승인만이 있다며 나라 파산 위기를 넘긴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전 정권이었던 2018년 IMF로부터 6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IMF 역사상 최초로 지원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IMF는 최대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을 권고 0%에 가까운 재정 적자율을 아르헨티나가 유지하길 원했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세부 조정안에 대해 오랜 씨름을 거쳤죠. 결과적으로 2022년에 들어서 모든 세부안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빚을 갚기 위한 긴축 정책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IMF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를 향해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소와 뜨거운 반발이었습니다. 학계는 이번 정부가 IMF와 합의한 내용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냉소를 보냈으며 일반 국민들은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IMF와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소식이 등장한 뒤부터 아르헨티나 시내는 IMF 금융 반대파들과 일반 시민들로 점령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IMF 구제 금융 도입 이후 찾아올 노동 유연화와 구조조정, 초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실제로 IMF가 내세운 조건들은 일반 국민들을 위협하는 조건들입니다. 특히 노동 유연화의 경우 기업들의 해고를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늘려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정규직 노조가 활발한 아르헨티나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초인플레이션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자원 대란 이후 전체적으로 자원 수급에 문제가 발생,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많은 통화량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면서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문제가 큰 문제로 돌변했습니다. 여러 외부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 서민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만일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들인다면 서민들 입장에선 파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역시 안정된 국가로 오히려 아르헨티나로 이민하는 한국인들이 있을 정도로 앞선 국가였죠. 그러나 군사 독재로 인해 정권이 부패한 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호르헤 비델라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산업 기반이 파탄 초인플레이션이 당연한 국가가 되었죠.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비델라 정권 소속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국유화된 재산은 외국 기업들에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뇌물과 부패 관료들의 등장으로 산업 발전이 늦어지면서 빈민율이 4%에서 38%로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대대적인 통계 조작도 들어가면서 경제 파탄을 속이는 일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분명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통계 수치만 살펴보면 매년 8% 성장을 거듭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선진국 수준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주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까지 조작된 통계를 전면 재검수 아르헨티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나라는 파산하기 직전이었고 돌아오는 빚 지급일을 늦추기 위해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아르헨티나가 악순환을 거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발전이 늦춰지고
그렇다고 물가를 내버려두면 서민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계속되며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학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지금의 파산 상태가 유지될 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자국의 땅을 한국에게 팔아 넘기겠다는 결정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결정은 처음 내리는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영농 이민을 위해 당시 환율로 12억 원을 들여 아르헨티나에 있는 넓은 농장, 야따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넓은 토지를 확보해 이곳으로 한국 이민을 유도, 농사를 지어 그 농작물로 외화를 벌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막상 구입한 농지는 농사를 짓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을 지녔기 때문이죠. 염분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야따마우카 농장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었지만 그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이 땅의 관리비와 세금은 고스란히 아르헨티나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 국고 낭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국회 감사장까지 올라가면서 큰 이슈가 되었죠. 이 땅을 재활용하는 것이 국가 과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땅의 토질 개선과 새로운 활용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활용 방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토지는 다른 아르헨티나 주민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땅 투자를 하고자 했죠. 아르헨티나 역시 한국이 야따마우카 농장을 국가 차원에서 구입해 이를 활용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한국에게 땅을 팔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빠르게 외화를 벌 수 있기에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자원 전쟁으로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땅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국가 모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리스트를 선정,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지를 판매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중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광활하면서도 비옥한 땅을 갖춘 국가인데요. 특히 팜파스 평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합니다. 재정 적자를 막고 흑자 전환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팜파스 평원 일부까지도 판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풍요로운 땅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중국도 아르헨티나 공략에 나서며 아르헨티나 토지를 탐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아르헨티나를 유혹하기 위해 중국광 핵집단, CGN, 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 기술 화룸1호를 수출 아르헨티나가 거절하기 어려운 기술 이전을 약속했죠. 230억 달러 이상의 중국 투자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산타크루즈 지역에 건설되는 47억 달러 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아르헨티나는 차이나머니에 잠식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혐오는 아르헨티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르는 중국에 대한 분노와 중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르헨티나인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역시 아르헨티나에 간섭하며 중국과 거리두기를 종용했죠. 하루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이 최고의 기회로 떠오른 셈이죠.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통해 한국의 참여를 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현재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관심 보일 만한 자원을 가진 땅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따마우카 농장의 사례를 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를 도와주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많은 자원을 약속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내부 반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잡아 자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국가, 아르헨티나. 과거 한국의 FA50 수입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입에 실패했던 이 국가에서 다시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전투기 수입을 논의하던 도중
최악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산 전투기를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최근 놀라운 성적을 기록한 한국 FA-50의 성과를 보고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사업 제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밀려오는 수출 제한에 행복에 빠진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제한에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아르헨과 전투기 수입 논의를 진행하던 중국은 아르헨의 뒤통수에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방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K방산. 폴란드와의 20조 규모의 대형 방산 계약의 성공 이후로 한국 방산을 향한 각국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담당자는 한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약속을 쳐내는 것으로도 하루가 다 간다고 할 정도라 하죠. 미국 CNN도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감지했고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습니다. CNN은 호주 시드니 대학교 미국 연구센터의 피터 리, 돔 코번 연구원이 군사매체 어운더락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방산을 분석했는데요. 기고문을 통해 두 연구원들은 K방산이라 칭하는 한국의 수출 규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것은 미국산보다도 저렴하면서 위력이 강하기에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준 무기 사양이라고 말했죠. 실제로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가성비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으나 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조건을 채우더라도 이를 구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미국 무기를 수령할 수 있죠. 반면 한국 무기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고루 전수받아 기술에 있어 유연하고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출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열심히 투자한 결과가 비로소 지금 성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KNN도 주목할 정도로 한국 방산의 가시적인 성과가 눈부신 가운데 최근 한국 방산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곳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은밀한 제안을 한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다시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 전투기 사업을 엎은 국가이기에 사실 이번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과거 아르헨티나는 낙후된 자국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각국 전투기 생산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계획서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방산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 수출에 열을 올리며 공을 들여가며 FA-50 수출을 위해 고위 관료들과 접촉했습니다. 가성비 있는 제품을 원하는 아르헨티나의 수요를 한국은 집중 공략했고 마찬가지로 가성비 제품인 한국 FA-50을 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성능에 흡족해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선 협상자로 한국을 지정하기도 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FA-50 경공격기가 아르헨티나의 차세대 신형 전투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매체 제인즈의 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한국은 그 당시 기쁨의 판성을 질렀습니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 수출에 진척이 없었기에 차기 전투기 사업에 낙점되었다는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마지막까지 겸합했던 이탈리아 방산그룹 레오나르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낙점 소식을 부인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공군은 FA-50 도입 소식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며 확정적으로 한국 FA-50이 차기 전투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던 것도 잠시 갑자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이었죠. FA-50의 주요 부품 중 6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지며 이에 대한 수출 권한은 영국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FA-50이 아르헨티나의 기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영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들랜드 전쟁으로 악연이 있습니다. 포들랜드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때문에 영국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악감정을 FA-50 사업에 개입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어깃장으로 아르헨티나는 FA-50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미국 전투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기종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최근까지 아르헨티나는 중국 전투기 JF-17을 아르헨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고려,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러나 이 논의를 뒤엎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원래 침했던 FA-50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 제대로 논의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최근 아르헨티나 공군 대표단이 제프-17 전투기 평가를 위해 중국 국영항공기술 수출입회사 KTC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JF-17 썬더 실습과 시험 비행이 진행되었죠.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중국은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물류 지원 패키지와 최적의 자금 조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죠. JF-17은 중국의 수출 전용 로급 4세대 전투기로 5억 달러의 개발비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반반씩 부담해 합작 개발한 제품으로 그렇기에 JF 조인트 파이터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당 1,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수준으로 F-16 전투기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우 싼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연습기인 T-50보다 더 저렴하죠.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세대 전투기 중 가장 저가에 속합니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중국제 전투기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현금 가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부통령 부패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대규모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이를 제압하는 경찰들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죠. 특히 아르헨티나 연방검찰이 부통령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 지지자들에 대해 고운 눈초리를 보내진 않았죠. 하지만 극렬 지지자들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정치 상황까지 더하며 전투기 도입 사업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합참의장인 후안 마르틴 팔레오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는 최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전투기와 관련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JF-17의 성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전투기 구입에 있어 더 나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최근 들려온 폴란드 FA-50 수출 소식 또한 아르헨티나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투기 성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르헨티나 군 관계자들은 그렇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시 한국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방향을 선회했어도 아르헨티나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앙금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KAI의 관계자가 판버러 에어쇼를 방문했을 때 FA-50 부품과 관련, 부품 대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영국제 부품을 대신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해 타국 수출을 가능하게 교섭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FA-50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영국 부품 문제가 향후 수출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 이를 매듭짓고자 이번 판버러 에어쇼 출장 기간 동안 KAI 관계자와 영국 군 관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다고 하죠. 영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한국과의 협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마당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러한 교체 사항을 받아들이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하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부품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수출에는 형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진 것입니다. 수출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한국 양국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한국 무기 수입이 더 간절한 가운데 이번 한국과 영국의 부품 문제 해결로 인해 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F-17 수출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큰 공을 들인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중국이 미소 지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게다가 JF-17 수출을 성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방산 협력 물품들은 상당한 수준, 육군은 물론이고 해군까지 중국이 군장비 현대화를 약속하며 벤1 순류강용 장갑차, 소형 경비정에 이어 원자력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철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르헨 정부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둘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르헨 정부는 자국 보안과 성능 좋은 무기 도입에 있어서 타협은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서방이 비춰오는 한국 방산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을 다시 선택한 아르헨티나의 결정을 지지하며 한국 방산이 남미 지역 전역에도 놀라운 수출 결과를 거두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중국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질적 우위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한데요. 아무리 질적 격차가 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물량빨을 감당하기에 역부족 아니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무리 중국산 무기 체계가 저품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많은 물량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쪽수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진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전쟁에서만큼은 숫자 노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머릿수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군대는 큰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은 어디까지나 물량 말고 내세울 게 없는 중국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담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러시아군에 비하면 티끌이나 다름없었던 우크라이나군이 전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진작에 러시아에 함락되어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방 세계의 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최대 물량을 보유한 러시아를 이긴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과 달리 정작 전황은 이미 6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섣부른 승패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막대한 물량 차이를 뒤집을 수 있었던 숨겨진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050대, 중국이 주장하는 전차 보유량입니다. 1958년부터 러시아의 T-54를 라이선스 생산한 1세대 전차 59식부터 3.5세대 최신의 전차인 99A식까지 모두 포함한 총 수량이긴 하지만 질릴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우리 군이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한 전차의 총 보유 수량이 약 2,200대인 걸 감안하면 대략 5.4배가 넘는 셈입니다. 질적 격차, 세대 구분 없이 단순 물량으로만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격차입니다. 물론 이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가 자신들이 보유한 전력을 최대한 축소해서 발표한다면 반대로 중국 등 동구권에 속한 나라들은 온갖 억지를 부려서라도 최대한 전력을 뻥튀기 시키는 기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만 봐도 국방백서조차 100단위 이하 숫자는 아예 버림으로 표기하거나 의도적으로 보유 수량을 감추는 항목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의 자리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걸핏하면 반올림으로 수치를 표기하는 탓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데 극도로 어렵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절반만 믿어라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요. 일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12,0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신력 높은 전문 기관들은 운용 가능한 물량만 따졌을 때 중국이 보유한 전차의 총 보유량을 5,000대 남짓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중국의 주장에 비하면 절반 정도만 진실인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전차 생산 이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장 러시아만 봐도 마치 바퀴벌레처럼 어딘가에서 끝도 없이 구식 전차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차라리 중국이 12,000대의 전차를 보유했다고 상장하는 게 속 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시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매우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K2 흑표 등 일당백 전투가 가능한 우수한 기감 전력에 돌격조 역할을 맡기고 방어조 역할을 포병 전력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면전 상황에서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라면 압도적인 화력과 원거리 지역 제압 능력을 갖춘 포병은 전쟁의 신입니다. 일례로 미국 전쟁연구소 ISW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손실 중 무려 90%는 우크라이나 포병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하이마스지만 보유 수량이 적고 로켓 한 발 한 발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정작 하이마스는 고가치 표적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전선 우크라이나 포병의 주력 장비는 하이마스가 아니라
서방제 고성능 자주포와 견인포입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세자르, 미국의 M109 시리즈, M777 견인곡사포 등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가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병의 전통적인 역할이던 지역 제압이 아닌 목표물을 핀포인트로 타격하는 초정밀 포격으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만 해도 포병의 역할은 곧 지역 제압을 의미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포탄으로 목표물을 타격해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문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상전에서 155mm 자주포급 화력이면 명중률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담장 가장 흔하게 쓰이는 155mm 포탄만 봐도 TNT 충전량이 6kg 이상입니다. 군필 시청자분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겠지만 수류탄의 TNT 충전량이 고작 60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투척 훈련 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디어나 게임 등에서 등장하는 수류탄은 진짜 위력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155mm 고폭탄에는 수류탄보다 자그마치 100배나 많은 TNT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55mm 고폭탄 한 발은 수류탄 100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폭발력으로 특정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155mm 고폭탄의 폭발 반경은 약 50m에 달하는데요.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TOT 기능을 이용해 동시에 3발을 착탄시킨다고 가정하면 우리 군의 대대급 포병 부대가 일격에 13만 5천 평방미터의 지역을 초토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 절반이 넘는 면적을 눈 깜짝할 새에 갈아엎어 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력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전차의 장갑은 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실상 고폭탄으로 직격할 게 아니라면 지근탄 폭발로 전차 궤도나 조준경 등을 망가뜨려 기동을 정지시키는 게 포병의 목적입니다. 어디까지나 포병의 힘은 원거리에서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당연했던 상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우선 정찰 드론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 기갑 장비나 대포병 레이더 등을 찾아내서 좌표를 전송하면 고성능 사통장치가 이를 계산해 포각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포격의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직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고 하기 부족한데요. 마지막 결정적인 역할은 M982 엑스칼리버 통침 정밀유도 포탄이 담당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50km, 공산오차 4m에 불과한 엑스칼리버는 사실 포탄이라기보다 유도 미사일에 가까운데요. 포탄 내부에 GPS,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INS 유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포탄이면서도 이름 그대로 유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엑스칼리버는 비행 중에도 날개를 이용해 스스로 궤도를 조정할 수 있고 전차의 파괴를 노린 탑어택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 100개 분량의 TNT로 전차의 약점을 직접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에서 날아오는 건지도 모르는 원거리 타격으로 대포병 레이더를 파괴하고 견인포, 전차 순으로 하나하나 러시아군 BTG를 정리해 들어가다 보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반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사거리 밖으로 주랭랑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장비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러시아군 영상이 많은 이유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 드론과 엑스칼리버 조합으로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탈환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비밀 병기는 상부장갑 공격지능탄입니다. 엑스칼리버를 활용한 핀포인트 타격이 전통적인 포격전의 변형이라면 상부장갑 공격지능탄은 애초부터 포병의 대전차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일종의 확산탄인 상부장갑 공격지능탄은 공중에서 분리된 자탄이 그러니까 적 전차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탑어택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자탄에서 성형작약탄의 일종인 EFP를 쏘아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EFP는 폭발과 함께 전면에 금속막이 메탈 제트가 되어 1500터부터 2000ms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전차 포탄 중 관통력이 가장 높은 120mm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의 탄속이 1750ms라는 걸 생각하면 원리부터 탄속까지 매우 흡사한 포탄인데요. 다만 날탄과 달리 연질 금속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차 전면 장갑을 뚫을 만큼 관통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전차 상부 장갑을 뚫기엔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상부장갑 공격지능탄처럼 오로지 탑어택만을 노리고 만든 특수포탄의 경우 그야말로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엑스칼리버와 마찬가지로 포탄이 스스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자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포탄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의심 지역 상공으로 모탄을 발사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적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양적 우위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도 상부장갑 공격지능탄과 정밀유도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유도 포탄은 이미 2014년 소요 결정이 이루어졌고 지난 2019년에는 선도형 핵심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이후 2024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부장갑 공격지능탄 또한 지난해 155mm 포탄을 제작하는 풍산에서 EFP 탄을 발사할 수 있는 대기가병 보병 드론 PCD를 공개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개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확산탄 역량이 더해진다면 최종 개발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군의 특수탄 개발은 게으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경직되어 있었던 우리 군의 군사 교리 때문인데요.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악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이 압도적인 질적 우위와 함께 막대한 양적 우위도 동시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굳이 특수탄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자주포만 약 3,300대, 견인포 4,700여 문을 보유하며 총 8,000문이 넘는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5mm 야포 수준의 화력을 자랑하는 4.2인치급 박격포는 1,800문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 보유 물량까지 더한다면 최소 10,000문 이상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야포만 246문 보유설과 비교해도 꿀릴 게 전혀 없는 물량입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머릿수를 앞세워 까불어 본다고 하더라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양과 질을 모두 꽉 잡은 진짜 알짜배기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걸 부디 우리의 적성국이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주변국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빈제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액티브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B의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B의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은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한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 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피처엠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과 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스키어트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의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아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아기업은 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 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A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이어파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헐헐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튬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